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가 메인 이슈인데, 추미애 장관이 저는 어디로 공천이 될까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가 났죠. 하남시 갑으로 공천이 됐습니다. 하남시 갑. 오늘은 요 얘기와 함께 전현희 그리고 이현주 의원 얘기도 같이 좀 섞어서 하려고 하는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중성동갑 이미 공천된 거 발표가 났고, 그리고 이현주 의원과 추미애 장관이 몰랐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오늘 하남갑 전략공천, 이현주는 용인정에서 경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JTBC는 뭐라고 보도하냐? 추미애 이현주가 양지로 왔대요. 양지로. 양지가 맞아요? 오늘 방송을 보니까 이 뉴스 하이킥 봤더니 오늘 전현희 그 위원장이 나왔어. 후보가. 근데 전현희 씨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중성동갑이 지금 굉장히 쉽지 않대 하면서 막 어렵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는 엄살이죠. 사실. 지금 임종석도 중성동갑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어서 중성동갑이 험지다, 그런 헛소리를 했거든. 그 내가 막 비판했잖아요. 근데 오늘 전현희 위원장 나와가지고 중성동갑이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야.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앓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중성동갑은 물론 현역 의원들은 험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는 게 맞아. 냉정히 말해갖고 어떻게 중성동갑이 험지입니까? 여기는 험지일 수가 없지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홍익표 의원이 내리 3선을 했고, 예? 내리 3선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 지자체 선거 때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구청장 완전 완패할 때 성동구에서는 정원욱 구청장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험지가 아니에요. 무슨 험지야.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당선이 될 겁니다. 100%. 만약에 성동갑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럼 민주당은요 다음 선거, 요번 선거 참패하는 거예요. 여길 못 이기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성동갑에서 질 정도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 때 100석도 못 얻어요. 100석도. 완전히. 그러니까 이 지역을 험지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험지가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용인정은요. 이현주 의원 나가는 용인정. 용인정도 험지가 아니죠. 용인정이 어떻게 험지가 되겠습니까? 용인정이 원래 이 용인정 같은 경우도 분구가 된 거거든요. 분구가 되고 첫 선거를 한 게 20대예요. 그때 표창원이 그냥 바로 과반수 넘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51.4%로 68,000표. 이때 국민의당 나왔거든요. 국민의당이 무려 13,000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원이 그냥 과반을 넘어갔고 당선을 된 곳이야. 용인정이. 그런데 표창원이 지역구 관리를 개판으로 했죠. 이 새끼는 정말 형편없는 새끼예요. 그냥 방송이나 해야 돼.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텔레비 나와가지고 명성만 쌓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지역구 관리를 개판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자리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은 표창원 때보다 표를 더 많이 받았어요. 표를. 53% 당선됐어. 이런 지역이 어떻게 험지예요. 여기도 험지 아니죠. 더군다나 작년 11월 달에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어때요? 이탄희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서성숙 후보 붙였을 때 2배 이상으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용인정은 민주당한테 험지가 아니고 민주당의 굉장히 텃밭
곳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곳입니다. 쉬운 곳이 어려운 곳이 절대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근데 이탄희 의원이 문제는 여기 불출마 선언했죠. 불출마.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탄희 의원이 그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연동형을 막 주장하면서 사실은 막 세게 얘기하는 바람에 지지자들이 많이 이탄희한테 분노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탄희 의원은 전 굉장히 좋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의원으로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도 그랬어. 왜 불출마를 해? 그냥 연동형 주장하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뭐 말하면 되는 거지. 불출마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불출마를 해버리네? 좀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아쉽지만 이탄희 의원은 아마 나중에라도 이 정치 은퇴한 거 아니니까 사실 뭐 시간 금방 갑니다. 이탄희는 다른 형태로라도 아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치적 자산으로 저는 분명히 쓰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총선에 안 나오는 건 좀 안타깝지. 이 자리에 그래서 누가 나올까? 여기 또 되게 관심이죠. 이탄희가 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제일 먼저라고 해야 되나? 깃발을 꽂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여긴 측근이 맞죠? 왜냐면 이현욱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기주택공사 사장이니까.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었으니까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 이재명의 측근이 여기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쵸? 이게 1월 29일. 그래서 이때 또 말이 많았죠. 또 이재명이 자기 친명들 자리 주는구나 막 그 지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다음에 여기 또 누가 들어왔냐면 2월 6일날 박성민이가 용인정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박성민. 몰라, 이제 박성민하고 이현욱하고 둘이 경쟁하면은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박성민 같은 경우는 또 여성 가산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뭐 플러스가 있겠죠. 근데 박성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박성민이 정말 싫어요. 얘는 누구냐면 그냥 박지원이야. 박지원. 어떻게 보면은 이 박성민이가 박지원 위치에 올라갔으면 박지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애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꼭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냐면 나이도 어린 청년 여성들한테 너무 쓸데없이 너무 벼락 출세 코스를 그냥 줘버린 게 있거든요. 박지원 같은 경우. 박지원한테 무슨 뭐 공동 비대위원장이었나 그때? 그런 권한을 줘버렸잖아요. 그냥 당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재명이 대선에서 진 거, 졌던 겨우 25만 표 차를 졌는데 그 진거에는 박지원 영향도 굉장히 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애한테 이렇게 큰 자리를 줘버려? 이거 엉망이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박성민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이었죠. 어떤 비서관? 1급 비서관. 1급 비서관이에요. 1급 비서관. 1급. 이게 말이 돼? 그냥 언론 보면은 그냥 비서관 그러니까 그냥 비서관이었구나 그러는데 그냥 비서관이 아니에요. 이 비서관이 1급이에요. 1급. 여러분 1급이 어떤 정도의 위치인지 아시죠? 행정고시 봐갖고 5급으로 공채로 합격한 공무원이 수십 년을 공시생활을 해. 수십 년 공시생활 한 다음에 은퇴할 때 몇 급인지 아세요? 2급이에요. 2급. 공무원이 5급 붙어가지고 행정고시에 5급 붙어가지고 평생 공무원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일반적으로 은퇴할 때는 2급이라고요. 1급 못 올라가. 그런데 박성민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고대 학생일 때 졸업도 안 했어. 학교 다니면서 비서관 했어요. 그때 휴학했는지 모르겠지만 재학 중일 때 1급 비서관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내가 뭐 박성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당하지. 근데 얘 요새 나와갖고 요새 방송에 많이 나와요. 방송 나와갖고 하는 얘기 들어봐. 정말 끔찍해요. 류효정, 박지연 그런 애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머리 구조, 어떤 사안을 보는 거, 분석하는 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박지연이야. 그냥 류효정이라고, 민주당에. 아, 정말 끔찍해요. 근데 얘가 용인정 나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얘는 설마 이런 애가 되진 않겠지. 근데 왠지 몰라. 이현욱 씨 같은 경우는 나 잘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이재명 대표가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현욱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왠지 이현욱하고 박성민하고 붙으면은 박성민이 이기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요번에 누굴 보낸 겁니까? 이현주를 보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해요. 아, 차라리 이현주가 가갖고 이현주가 차라리 당선되면 차라리 낫겠다. 차라리. 그리고 여기에 이현주를 보낸 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이현욱이야말로 철저한 친명이거든요. 그런데 이현주를 보낸 건 누가 봐도 이현주가 제일 경쟁력이 세지 않습니까? 셋 중에서는 인지도가 세고. 그러면 결국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자기 측근 날리고 여기 여기 이현주한테 주는 거거든. 사실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자꾸 무슨 친명 챙긴다. 그런 말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이현욱 씨는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현욱이 차라리 박성민하고 둘이 경쟁 1대1로 붙으면 오히려 이현욱이 여기서 당선돼가지고, 공천받아가지고 당선 나갈 적이 아주 많은데 이현주 보내는 순간 이현욱 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라도 이현주를 뽑을 것 같아. 이현주는 몰라. 철새 논쟁도 있고 저도 이현주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그리고 이현주를 믿지도 않아 지금도 사실. 근데 이현주가 제가 하나 재평가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저번에도 얘기 좀 하긴 했어요. 저는 이현주 복당을 시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현주한테 재평가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현주가 나갈 때 민주당 나갈 때 누구랑 싸운 거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수박들 있잖아. 그런 애들하고 싸운 거였거든. 그때는 얘네들이 좋은 애들인 줄 알았지 우리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형편없는 인간들이야. 전해철이니 뭐 홍영표니 그런 인간들. 근데 그런 인간하고 싸우고 나간 거야 결국은. 그럼 지금 보면은 이현주가 옳았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이현주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달라요. 복당한 인간들을 제가 주로 싫어하지만 이현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왜냐면 그런 거죠. 딱 맞진 않지만 뉴스타파가 우리 모두가 막 윤석열 총장 만들어야 돼 막 그럴 때 뉴스타파가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이 치명적인 보도를 내는 바람에 우리가 뉴스타파 막 욕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뉴스타파가 옳았어. 어쩌보면은 이현주도 그럴 수 있겠다. 그 당시에 친문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을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우리가. 야, 쟤 왜 저래? 막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현주가 그때 친문들에게 했던 말이 이게 꼭 틀린 건 아니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현주 복당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현주가 용인정 가서 되는 거 괜찮겠다. 특히 박성민 같은 애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용인정은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중성동갑도 그렇고 전현희 내가 나는 그리고 이현주가 나가려고 하는 용인정도 그렇고 공천만 받으면 민주당이 무조건 당선
돼야 되는 곳이에요. 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곳이야. 무조건 돼야 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양지야. 양지라고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죠. 추미애 장관. 하남 갑은요, 양지가 아니에요. 양지가 아니에요. 우선 하남 갑 자체만 보더라도 과거부터 한나라당이 16대, 그리고 민주당이 17, 18대, 그리고 새누리당이 19, 20대, 그리고 최근에 최정윤 초선 의원이 21대 했어요. 민주당과 그 보수 진영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당선이 된 곳이 하남이에요. 하남.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최근이잖아요. 최정은 21대. 21대 때 보면은 최정은 후보가 50%가 넘었어. 잘했지.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이 33%. 뭐야. 차이가 많이 나네?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때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누구였냐면 이현재였어요. 이현재였는데, 현역이었는데, 당시 미통당에서 컷오프를 시키는 바람에 이현재가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 보수표예요. 보수표. 이거 합치면 몇이야? 58이야. 58, 59야. 59. 최정윤이 과반을 넘었지만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이렇게 합쳤어도 최정윤이 이기는 건데 거의 1% 차. 여기는 정말 박빙이야, 박빙. 크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봐도라도 이때 여러분 분위기 얼마나 좋을 때예요. 21대 때 민주당이 압승할 그때거든. 근데 이창근하고 이현재 두 개 합쳐놓으면은 이게 몇 프로야? 한 59% 된다고. 59%. 그러면 진짜로 민주당이 미통당 보수 세력한테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예요, 사실요. 이현재 씨가 무소속 안 나왔으면. 그러니까 하남 자체가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지. 국민의힘에서도 좋은 것도 아니고, 둘 다 어려운 곳이야. 비슷비슷한 곳이야. 그냥 하나만 보면 비슷비슷해. 하나만 보면. 근데 요번에 이 하남의 최정윤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출마 선언했어요. 불출마 선언. 최정윤은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서울시 정무부시장 했던 사람이야. 여긴 박원순계지. 근데 존재감이 전혀 없는.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 아무도 몰라. 최정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난 1월 달이었죠. 저 불출마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무도 안 놀랬어. 그리고 아무도 좀 어안이 벙벙했지. 왜? 저 사람 누구야? 아무도 몰라. 존재감이 없어. 4년간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아세요? 전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는 정치인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불출마 선언하는데 불출마 선언할 때 뭐라고 했냐? 우리 정치는 당파성을 명분으로 증오를 생산하고 있다. 누가 더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효과적으로 생산하는지 경쟁하고 있다. 나는 이 풍경이 가리키는 현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장기적 정책 과제는 표류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성갈등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과제들은 공허한 구호들로만 맴돌고 있다. 정치 복원의 길을 내가 비켜서는 것을 내겠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싸움만 하고 중요한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뻔한 얘기. 지 혼자 되게 의식 있는 척 하면서 막 비판하는 건데 나는 한심한 게 그래 이 사람 이 사람 정치 안 나갔다 하는 거 좋아. 이런 사람은 안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여도 국회는 항상 싸우는 곳이에요. 국회가 안 싸우면 안 되지. 국회는 항상 당파성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곳이고 논쟁하는 곳이고 시끄러운 곳이에요. 안 그런 적은 없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안 그런 적은 없다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엄청 많아. 나는
정말로 최정은 씨 같은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본인은 뭘 했어? 본인은 뭐 했어? 국회 들어갔고 4년간 기회가 있었잖아. 기회가. 특히 민주당 처음 21대 됐을 때 이 압도적인 수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이낙연 지도부 들어오면서 막힌 게 엄청 많아. 근데 최정은 씨가 이거와 관련해 갖고 이낙연 지도부 비판 한번 한 적 있어? 비판 한번 한 적 있냐고. 아니, 제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모를 정도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그런 인간들이 꼭 나와가지고 마치 지금 정치가 썩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떠들어 버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 하나한테 들어간 국민 세금이 얼만데, 넌 뭐 했어, 4년간? 아, 열받아, 이거 보면요. 뭐 했는데, 너는? 그래서 그렇게, 이 문제 있는 국회한테, 국회를 향해서, 아니면 뭐 지도부를 향해서 한마디 비판이라도 한 적이 있어? 뭐 했는데, 본인은? 넌 뭐 했어? 나 그렇게 묻고 싶어요. 진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한 명이요. 예? 최소 한 14만 명, 15만 명, 많게는 한 25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너 뭐 했냐고. 짜증이 나 진짜. 하여간 이 최종윤 씨가 불출마 선언 함으로써 하남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략공천 지역이 돼버리는 거죠. 전략공천. 근데 문제는 그 하남시가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 선거구 분구가 될 거라라는 말이 이미 작년부터 있었죠. 그래서 선거구가 하나예요. 국회의원 한 명이잖아, 하남시가. 근데 지금 하남시가 인구가 엄청 많아졌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선거구 획정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최소 13만 6,600명이 돼야 돼. 최소. 그리고 27만 3,200명이 넘으면 안 돼. 이게 헌재에서 나온 판결 내용이에요. 한 선거구의 기준이 국민들 있죠. 인원수가 13만 6,600명이 넘어야 되고 27만 3,200명이 넘으면 안 돼. 요 기준에 들어가야지 한 선거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인구가 만약에 13만 6천이었는데 갑자기 12만으로 줄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합쳐지면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인구가 늘어가지고 27만 3,200명인데 막 30만, 37만, 2만 넘어버리잖아. 그러면 그 지역을 반 잘라갖고 선거구가 두 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변동에 따라갖고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다른 동들, 옆에 동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구 획정을 법으로는 총선 1년 전에 하라고 하는 건데 요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껜가 선거구 확정했죠. 그러면서 이 하남시를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그저께 이틀 전에 여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하남시를. 그래서 하남시 갑과 을로 나누는 거죠. 너무 늦게 나누는 거지. 그러면서 하남시 갑에 추미애를 보내는 거예요. 추미애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아까 말했지만 하남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팽팽한 곳이에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한쪽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곳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역대 국회의원도 계속 주고받고 했었고 지난번 21대 총선도 사실은 얘네들이 분열돼갖고 그런 거지 이 표가 거의 비슷해요. 붙어 있어. 심지어 이번에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도 보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 더 많이 갔지만 보세요. 이재명 대표 48.75%, 윤석열 48.26%. 딱 붙어 있어. 딱. 거의 진짜 50대 50이에요. 여기는. 50대 50.
이런 지역은 뭐 추미애 장관이 나가서 선거할 만하죠. 이건 뭐 험지도 아니고 그냥 경쟁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할 만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나눈 건데 하남시 갑과 을로 나눈 건데 나눌 때 어떻게 나눴냐? 하남시 갑이 천연동, 신장 1동, 신장 2동, 덕풍 1동, 덕풍 2동, 또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충군동, 초이동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왜냐면 이 하남시로 봤을 때는 비율이 50대 50일 수 있지만 동별로 따지면은 어떤 동은 보수한테 엄청 유리하고 어떤 동은 좀 진보한테 유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합쳐갖고 평균으로 50대 50인 거거든. 근데 추장관 지역구가 나가는 한남갑에 몰린 요 지역들은요, 다 어떤 지역이냐? 다는 아니지만 보수가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런 지역들만 모아가지고 갑으로 보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을은 쉬워, 앞으로. 앞으로 하남시 을은요, 민주당이 무조건 이겨. 왜? 보수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을 다 갑으로 몰았거든. 근데 거기에 지금 추미애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결과를 그 동별로 분석한 걸 볼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노란색 칠해놓은 거, 제가 칠한 겁니다. 노란색 칠한 지역들이 하남시 갑이에요. 그리고 칠하지 않은 게 하남시 을인데, 이거 보세요. 지금 딱 50대 50이라고 봐. 50대 50인데 이 하남시 을, 노란색 안 칠한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덕풍 3동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앞서. 그렇죠? 국민의힘이 뭐 조금 더 앞서고 있죠. 근데 보세요. 풍산동, 미사 1동, 미사 2동 봐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풍산동에서는요 4% 앞서죠. 미사 1동에서는요 6% 앞서죠. 미사 2동에서는 7% 앞서죠. 그러면 이 하남시 을 같은 경우는 벌써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몇 프로 앞서는 거야. 여기가 지금 7%, 6%, 13%에 또 4%, 그러면 18%에 한 16%, 한 15% 앞서는 거예요. 하남시 을이 국민의힘보다 15% 앞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남시 갑은 국민의힘보다 15% 뒤진다는 뜻이거든. 이해되시죠? 계산이 되잖아. 원래 50대 50 아주 비등비등한 지역이었는데 이 동을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남은 민주당이 15% 앞서게 만들었고 하남갑은 민주당이 15% 불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남갑으로 지금 추미애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사를 보니까 추장관도 동의를 하고 기꺼이 간다고 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추장관이 지금 나가는 하남시 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지역들이 보수가 왜 싸냐면 도농복합지역이에요. 도농복합지역. 원래 농촌으로 갈수록 민주당이 불리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만 모아가지고 앞으로 하나 모르냐 무조건 민주당이 이겨. 근데 갑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를 지금 보낸 거거든. 험지죠. 여기는 험지예요 지금. 15% 이상 뒤지고 있는 험지라고요. 험지야. 그 내가 이거 보고 기가 막힌 거야. 처음에는 그냥 하남시라고 하니까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는 민주당이 앞서는 곳이고 하남도 뭐 현역. 그런데 동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지금 동 비교한 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떤 거, 딴 거 보고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어디에서도 지금 볼 수 없는 이 자료는 뭐 공개된 건지만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라고요, 어려운 지역. 그래서 추장관이 여기서 당선이 되면 진짜로 저는 뭐 추장관다운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택이다. 저는 다음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을 반드시 꼭 봤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장관을요. 진짜로. 꼭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당선이 돼야 돼. 추장관이 만약에 성동갑이나 용인정 갔으면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씨발 어떡해. 하남시 갑으로 보내갖고 걱정이에요, 진짜 이거. 이거 선거운동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어떡하나.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요번에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선.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선수가 높은 게 추미애 장관이죠. 지금 여러분 박병석이 6선이었어. 6선. 근데 이제 은퇴했고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김진표 5선이에요. 현재 국회의장이 5선이라고. 5선. 근데 추장관도 5선이잖아. 근데 추장관은 현역이 아니니까 뭐 국회의장 못한 거고 5선이고 지금 추장관 밑으로 있는 게 누구냐면 요번에 뭐 올드보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올드보이 박지원이라든가 정동영 두 사람 4선 당선되면 5선이에요. 그러니까 추장관이 당선되면은 6선이고 6선은 민주당에서 아마 없을 거예요. 조정식이 몇 선이지? 조정식이 5선인가? 조정식이 몇 선입니까? 나 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추장관이 당선되면은 국회의장 제일 확률이 높죠. 전 추장관이 국회의장 되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지금 나가는 곳은 험지가 맞다. 이현주 의원과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은 험지가 아니고 거기는 양지고 양지. 그걸 험지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추미애 장관이 나가는 곳은 진짜 험지예요. 험지. 험지를 만들어서 보낸 거야. 그게 보낸 거야. 콩이님 조정식 5선 맞지요? 5선. 그러니까 조정식도 5선이네. 그럼 조정식하고 경쟁을 하겠네. 조정식 나쁜 새끼. 전 조정식하고 김명기를 나쁜 새끼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장관 이 공천 관련해 가지고 추장관이 간 곳이 굉장히 험지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험지에서 추장관이 정말 아주 시원하게 이기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추장관이 가면은 뭐 사실은 명성이 있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잘 됐으면 좋겠다. 추장관이 꼭 당선이 돼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꼭 보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사무리에서 지금 주제를 많이 못 달았는데 매일매일 되게 중요한 이슈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무리에서 그 이슈를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리에서는 이슈를 좀 깊게 하다 보면 한두 개밖에 못 해. 근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사무리 라이브에서 방송을 시작한 사무리의 신문사설 비평 사사비를 보셔야 합니다. 사사비. 사무리 라이브 들어오셔갖고 사사비를 보셔야지 그날 있는 제일 중요한 이슈들 이걸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이걸 꼭 보셔야 돼. 근데 문제는 멤버십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자본주의 아들. 이 방송은 그 멤버십 그 회원들을 위해 제가 아침에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는. 이거 너무 힘들어 사실. 근데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사무리 라이브 오셔가지고 멤버십 가입 한번 해주세요. 좀 멤버십 가입. 그래서 사무리의 주주가 돼주세요. 그럼 여러분 주주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신문사설을 열심히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매일매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안 봐도 돼요. 제가 하루에 신문 6개씩 보고 6개 내용에서 핵심들 짜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물이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멤버십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사무리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국민 님이 여론조사에 나경원한테 지는 게 황당하다고. 근데 동작을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사실 쉬운 지역이 아니고 어쩔 수가 없죠. 뭐.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고 부족한 사물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내일도 열심히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그리고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정말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그 돈 모아가지고 형편이 될 때 제가 좋은 강의 만들어 갖고 강사들 모시고 좋은 인문학 강의로 여러분들 갚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